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신테크의 전화성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다들 발표를 들으셨겠고, 또 지금 패널로 새로 나오신 분들도 계신데, 발표를 들었긴 했지만, 한번 패널 분들을 한 분씩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석해주신 이 허범석, 네. 현대차 전 연구원이시고 지금 또 스타트업 대표를 하고 계시는데, 네. 허 대표님부터 이 방향으로 한 번씩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2013년부터 차량 연구 개발을 맡았고, 최근 2년간은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업무를 수행했던 현대자동차의 전 연구원 허범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자동차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개발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현재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발표를 마쳤고요. SK텔레콤에서 모빌리티 전략팀, 앞으로 모빌리티 서비스를 어떤 걸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윤성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브롭에서 GPU라든지 CPU 같은 많은 연산 자원을 활용해서 쓰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조만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로밥 음식 배달이 가능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는 DIV의 대표 김재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밀리미터 웨이브 60기가, 70기가 레이더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주식회사 유의 김백현입니다. 네, 다 소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 생방송을 하다 보니까 먼저, 댓글을 통해서 질문이 좀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이제 공유 제가 할 텐데, 자신 있는 분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떤 질문이 들어왔냐면은, 이 모빌리티 시장에 5G가 접목된다면 실사용자 입장에서는 크게 뭐가 달라지는 것이냐. 아까 사실 우리 SK 윤 매니저님도 자율주행 위주로 설명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이 5G와 모빌리티의 만남, 여기 시청자분들께서 느끼시는 게 어떤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네, 이거 저보고 얘기하라고 질문하신 것 같고요. 네네네. 우선 5G라 그러면 사실 뉴스에서도 조금 언급은 되지만 LTE 대비 빠른 속도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빠른 서비스도 맞아요. 당연히 LTE 대비 엔드 투 엔드 이제 10ms 거의 100배에 가까운 속도가 이제 저지연 속도인 건 맞고요. 근데 그것보다 모빌리티 쪽에서 5G가 좀 봐야 될 점은 저지연도 중요하지만 뭘 봐야 되냐면 일단 여기 현대차 분들 옆에 계시지만 모빌리티 쪽에서 자율주행 차량들이나 이런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차량 혹은 차량 정보 전송이 필요한 차량들이 하루에 쏟아내는 데이터량은 최대 40TB입니다. 네, 40TB라 그러면은 거의 생각 안 되시죠? 여러분들 요금제가 하루에 한 1기가 잘 안 쓰실 것 같은데요. 이 차량에서 쏟아내는 데이터, 40TB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사실 LTE로는 버겁습니다. 네, 캐파가 부족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지연 또 대역폭이 넓은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5G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사실 대기업에서 현대차 또 SK 이렇게 나오셨는데, 지금 현대차에서도 물론 이제 통신사는 아니지만은 이게 서비스 이런 것들 개발하실 때 이 5G의 어떤 빠른 밴드위스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설계가 변형이 됐다,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반영된 거를 말씀하시는 네네네. 우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모빌리티 서비스 단말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5G가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LTE로 단말을 개발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차량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정말 몇십 테라바이트가 될 텐데, 실제 서비스를 할 때 당연히 데이터 사용 비용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안정성 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LTE로 하고 있고, 전체 발생하는 40TB 중에서 극히 일부만 서비스에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금액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면은 이제 뭔가 또 새로운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우리 사실 제 왼편이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스타트업 수석연구원님들이신데 레벨업도 스타트업 맞으시잖아요. 예. 혹시 대기업이신데 서운하실까봐. 그런 건 아닙니다. 농담이고요. 근데 스타트업 입장에서 지금 뭐 저도 AU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저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이 5G 시대 관련해서 우리가 모빌리티형 서비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됐다, 달라졌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공유를 좀 해주시죠. 지금 조만석 수석 연구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관련된 클라우드 설계를 하신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네, 아까 얘기 드린 페더레이트 러닝이라고 하는 연합학습이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앞에 얘기하신 것처럼 5G의 많은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클라우드에 올려서 클라우드가 처리하고 그걸 내려받기에는 너무 데이터량도 많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인의 민간 정보를 데이터를 바로 전송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특히 뭐 앞에 얘기하셨던 내 심장에 대해서 혈압이라든지 이런 의료 정보를 보낼 수는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나타나게 된 대안으로 얘기한 게 오늘 발표했던 MEC라든지 연합학습이라는 겁니다. 연합학습은 엣지 디바이스,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이나 엣지 디바이스에서 인공지능 모델을 돌리고 데이터 생성된 곳에서 인공지능 모델을 돌리고 돌린 모델을 가지고 모델 자체는 데이터에 비해서 되게 작습니다. 이 작은 모델을 배포하거나 배포된 모델에서 새로운 학습이 돼서 개선된 모델을 클라우드로 전송해서 그것들 자체가 개인화된 모델로 전송됐을 때는 개인정보가 빠지기 때문에 빠진 정보를 전체 큰 클라우드에서 돌리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연합학습이 되는 것이죠. 개인의 정보들이 모여서 우리는 예를 들어 이제 대전 지역에 해당하는 교통 모델 아니면 서울 지역에 해당하는 교통 모델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의 커다란 모델이 나올 수 있고 이게 좀 더 확장이 되면 한국 지역에 맞는 교통 모델이 나오겠죠. 자율주행 모델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 자체로 발전하는 것을 연합학습, 페더레이트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5G 네트워크가 되면서 이 페더레이트 러닝이 좀 더 수월하게 된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신 서비스가 바탕이 됐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연계해서 그런 것들을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발전할 거라 생각합니다. 뭐 쉽게 얘기하자면 연합학습 모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도로 상황에 대한 변화라든지 자동차 내부의 어떤 센서 정보에 대한 정보를 같이 학습해서 예측하는 이런 기술들이 좀 더 나아졌다. 그렇게 좀 이해를 돕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AU 대표님도 제가 볼 때 5G랑 연관이 된지 모르겠지만 아마 라이다를 거꾸로 사서 생체 정보를 인식하는 솔루션이잖아요. 네네. 이게 저희가 이런 5G 이런 밴드위스 개선으로 서비스가 뭐 향상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참여한 게 메인 아이템은 사실 5G랑은 조금 멀었는데 저희가 밀리미터 웨이브 이제 60기가, 79기가 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이제 소프트웨어를 다루다 봤는데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28기가 같은 경우도 이제 밀리미터 웨이브 솔루션이 들어가는데 똑같이 거기 빔포밍 기술이 들어가고 레이더랑 비슷한 기술들이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이제 이런 밀리미터 웨이브 레이더 쪽 기술을 이제 5G 나중에 상용화하는데 요청이 저희 쪽에 있어서 저희가 하드웨어 개발 쪽으로 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리피터라고 해서 이제 이게 5G는 워낙 투과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실외에 이제 기지국다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내에 이제 와이파이처럼 단 형태로 해서 그 실내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높은 데이터 레이트를 구현할 수 있는 28기가 리피터 쪽을 저희가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차량용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 이제 차량용에서도 안테나 같은 경우가 샤크 안테나로 따로 빠져 있잖아요. 이제 그런 형식으로 차량 안에서도 높은 데이터 레이를 구현할 수 있는 안테나 기술도 따로 필요하거든요. 높은 밴드위스를 가질 수 있는. 이제 그와 관련된 기술을 저희 쪽에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메인 기술로 아까 설명은 안 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뭐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디아이브 김재영 대표님도 관련해서 또 해주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5G 모빌리티가 적용이 되면은 실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모니터링이랑 통제라는 게 체감이 될 것 같아요. 예시로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주차 공간 보급률이 110%로 차량보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원들이나 제 주변의 직장 친구들이 막상 점심을 먹으러 가거나 저녁을 먹으러 가면은 주차를 못 한다고 불만을 많이 토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5G와 모빌리티가 합쳐지게 되면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주차 공간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되고 이걸 제공받을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사유지 내부 아파트 단지와 같은데 로봇이 깔리게 되면은 어린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이제 애가 뭐 놀이터에서 논다든지를 직접 볼 수가 있게 되고 귀가를 하는 어린 애들에게 아예 안심 돌봄이 그러니까 약간 강아지가 따라다니듯 로봇 한 대를 옆에 붙여줘서 얘가 안전하게 집까지 귀가할 수 있는 등의 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무언가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받아낼 수 있다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다른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 사실 아까 그 윤 매니저님도 이렇게 발표하실 때 자율주행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자율주행 얘기. 또 구글 웨이모, 또 사실 뭐 요즘에 또 테슬라 유저들이 많아져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으로 은근히 많이 좀 이렇게 무섭긴 하지만 그냥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현대기아차도 지금 그 인텔리전트 크루즈 기능이 상당히 쓸만하잖아요. 물론 이제 핸들 오래 띄고 있으면 소리 나고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그 직전 강의가 그 자율주행 강의여서, 지금 각자 이제 그 지금 이미 현대에서도 지금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제 뭐 크루즈부터 시작해서 접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제 제조사에서 전개하는 어떤 서비스의 방향, 그리고 또 오늘 또 5G가 또 떨어지면 안 되니까 또 5G 시대에 대해서 자율주행이 제조사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런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미리 질문을 공유를 안 해가지고 굉장히 난감해 하시는 표정인데, 뭐 그냥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네. 일단 일단 현재 모빌리티 어떤 서비스 관점에서는 현재 자율주행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모델을 아직은 논의가 시작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당장 그 모빌리티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런 데이터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도 아직 사실 너무 비싸다,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너무 이게 뭐 소량의 차량 대수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뭐 1000대, 10,000대 이렇게 흘러갔을 때의 통신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게 항상 제일 큰 이슈고, 지금도 제일 큰 이슈고, 데이터를 뭐 분석을 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도, 야, 근데 그 데이터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인센티브를 준다. 이 사람이 운전을 정말 잘 했건, 교통수칙을 잘 지켜서, 인센티브를 줘야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을 넣으려고 해도 그런 주행 패턴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데이터를 가져올 거냐. 그게 항상 계속 이슈여서, 그런 현재의 데이터 비용, 그래서 아니면은 진짜 데이터를 만약에 가져올 수 없다면, 뭐 진짜 단말 단에서 아예 진짜 그런 마이크로 컨트롤러 단에서 뭐 AI 모델을 그냥 심어버려가지고 어떤 분석 결과값만을 뭐 받든지, 뭐 그런 다양한 뭐 엣지 컴퓨팅이나 그런 거 사용해서 뭐 솔루션을 적용하지 않는 한, 당장은 제가 볼 때는 뭐 자율주행으로 어떤 서비스를 뭘 운영하겠다라는 건 좀 아직 좀 시기가 좀 빠른 것 같고요. 네. 네,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좀 희망적인 게, 최근에 이제 현대차, 네. 그 크루즈 기능 중에 그 다음 단계 그걸 뭐라 그랬죠? 크루즈 중에, 어댑티브 크루즈 네. 기능 보면은, 내비를 이제 켜놓고 가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 저 고속도로 좀 많이 찍히는 편인데, 어댑티브 크루즈 켜놓고 가면은 지가 속도가 줄어요. 카메라 앞에서 밑에서, 없어도. 근데 네. 저는 사실 이게 어쨌든 통신의 연결이, 네. 물론 이제 지도 서비스와 연결이 돼서 하는 기능이긴 하지만은, 그게 좀 더 발전하게 되면은 사실상 외부 환경 요소들이 들어가겠구나, 그런 좀 상상은 해봐서. 어떻게 보면 네. 그게 나중에 V2X와도 연계가 될 수 있죠. 지금은 이제 단순히 카메라 위치는 내비게이션에서 오는 데이터만 있으면 사실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거겠지만, 뭐 추가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산길에서 뭐 낙뢰가 발생했다든지 뭐 그런 여러 사고가 있다든지 그런 상황은 사실 통신이 없으면은 커버가 힘들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적용이 될 거고, 그 부분은 그런 V2X 통신을 어떤 통신을 사용할 거냐에 대해서 아직 좀 의견이 나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뭐 정말 뭐 지금 정확히 용어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뭐
그런 도로에서 쓸 수 있는 통신 규격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직 뭐 어떤 뭐 결정되지 않았고, 그리고 뭐 그거가 진짜로 정말 광범위하게 아직 적용된 적도 별로 없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모든 게 아직 뭐 클리어하진 않지만, 예, 뭐 연구소에서는 뭐 이래저래 많은 거를 해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도 제가 이해한 것은 일단 연구하려는 의욕은 강하지만 이제 통신 등등에 대한 어떤 표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이제 정해지지 않은 걸로 이해를 하긴 했는데, 그럼 먼저 SK텔레콤에서는 네. 제가 볼 때는 저기 자율주행에 대해서 지금 뭐 파트너랑 같이 뭐 실험을 하시거나 그런 형태로 진행하시지 않나요? 네네. 당연히 뭐 자율주행 자체의 솔루션 기술은 뭐 현대자동차 같은 오이나 오히려 그 자율주행 전문 기술 기업이죠. 저희가 아까 잠깐 토르 드라이브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런 토르 드라이브처럼 자율주행 솔루션, 뭐 센서 퓨전이라든지 뭐 차량에 대한 제어나 이런 것들에 특화된 기업들과 협력을 하는 게 저희는 맞고요. 앞에 이제 통신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사실 VTX도 이제 두 가지 기준이 있죠. 웨이브라는 비면허 대역이 있고요. 셀룰러 VTX라는 이제 면허 대역이 있습니다. 셀룰러가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린 ADT이고 이제 5G가 될 텐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조금 첨언을 도와드리면 국내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이브가 할 수 있는 영역과 그리고 셀룰러 VTX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나뉘어져서 가게 되고 있고요. 좀 더 웨이브는 이제 공공적인 성격을 띠는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셀룰러 VTX는 지금은 아마 인포테인먼트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차량 내에서 서비스를 쓰는 것들, 컨텐츠들 이런 것들로 가게 되겠지만 조금 더 나간다면은 앞에 영상에서 제가 아까 그 공장 내 조업 차량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교통신호를 받는다든지 혹은 내가 블라인드 스팟에 노변에 센서가 있다면 그 영상 정보를 차량이 받는다든지 이런 영상 정보들을 받는 역할들로 좀 갈 수 있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뭐 할 건데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와서 안 그래도 자료를 준비했던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현대차나 혹은 뭐 다른 회사에서 살 수 있는 차들의 자율주행 레벨은 한 2.5 수준이죠. 이제 가까스로 레벨 3까지 가고 있는데요. 이래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길을 가는데 어댑티드 스마트 크루즈를 통해서 지도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속도를 줄이고 앞에 차량이 나타나면 속도를 또 줄이고 이런 차선을 또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이 레벨 2와 3 사이의 정보가 됩니다.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5G가 할 수 있는 역할, 앞에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맵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맵은 데이터잖아요, 결국에. 근데 그 맵이 언제나 똑같나요? 도로 정보는 언제나 바뀝니다. 당연히 바뀌지 않는 부분들도 있죠. 하지만 차선은 변경될 수 있고요. 일부 공사 구간으로 인해서 원래 갈 수 있는 차선이 못 가는 차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맵이 변경되거나 주변 환경이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일일이 USB로 꽂아다니면서 차량을 다 업데이트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OTA라고 해야 되죠. 무선 업데이트 기술을 적용해야지만 가능할 거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그럼 통신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레벨 4, 5 얘기는 조금 더 한 10년 정도 더 먼 미래지만 발표 내용에 있었던 것처럼 이런 승객을 태우거나 일반 차량과 같이 주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변수가 좀 더 적죠. 변수가 좀 더 적은 실내 환경이나 공장이나 특수한 환경에 좀 맞춰서 가고 있다. 근데 이 기술이 언젠가는 레벨 4, 5가 언젠가는 일반 도로로 나오게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우리 스타트업 씬에서 저희가 사실 5G 모빌리티 전망과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주제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모빌리티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기술 기반으로 다 정의를 해내신 거잖아요. 저희도 사실 최근에 투자한 회사 중에 좀 인상적인 회사가 베스텔라랩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자동차가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GPS가 끊기잖아요. 자율주행에서 GPS가 끊기는 거는 사실은 눈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가상 GPS로 가상 지도를 생성하면서 주차 시스템과 연결해서 비어있는 주차장까지 자율주행으로 주차를 시켜버리는 뭐 그런 쪽 회사입니다. 저희 이번에 팁스도 됐고 지금 잘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 회사 투자하면서 느낀 게 이게 모빌리티 이런 통신과 연결되면서 기술 기반의 다양한 창업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대표님들도 이제 그 각각의 하나씩을 이제 정의하시는 건데, 이런 관점에서 나는 이런 문제, 방금도 문제를 정해서 해결한 거잖아요. 이런 문제를 정했더니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이 나왔더라. 본인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내가 볼 때 이런 비즈니스 모델도 앞으로 나올 것 같아. 이런 예측을 말씀해 줘도 되는데, 먼저 AU 대표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뭐 이렇게 미리 질문지를 안 들어가지고 다들 당황하신 데는 편안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박사 때 레이더 전공을 했는데요. 원래는 이제 자율주행 쪽 레이더를 저도 전공을 하다가 79기가 레이더 전공을 하다가 이제 좀 바뀌어서 지금 제가 그쪽 시장인데 너무 그리고 하는 사람이 많고 저희가 스타트업 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저는 지금 다른 쪽 실내 오히려 레이더 쪽으로 가고 있는 건데 근데 저희 쪽에서 실제 그런 요청도 받았고 이제 그런 요청이 뭐였냐면은 지금 이제는 레이더가 원래는 저희가 이렇게 군용 시스템에서 보게 되면은 레이더를 탐지를 하게 되면은 그냥 포인트만 딱 나오고 말잖아요. 지금 레이더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것도 보통 77기가 레이더, 79기가 레이더가 어댑티브 크루즈 레이더도 한 그 정도 레벨에서 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79기가 레이더가 다른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는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이미징 레이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방을 딱 보게 되면은 XYZ로 봐서 그 사람의 뎁스랑 높이, 좌우폭까지 이렇게 딱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템을 이제 그런 포인트 클라우드 기술을 이제 어디다 쓰려고 하냐면은 레이더를 이용해서 전방에 물론 라이다 같은 경우도 스캐닝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자세한 스캐닝은 안 되기 때문에 전방에 뭐 사람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뭐 개가 나타났는지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면은 조심해야 되지만 아무튼 뭐 그걸 구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전방한테는 개인지 아니면 정말 어린이인지 성인인지 이런 거 분리를 따로따로 다 해주고요. 이제 그거를 다 실시간으로 이제 다 저희가 뭐 필요하면은 이제 뭐 딥러닝이나 이렇게 해서 판단을 내리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뭐 운전자나 아니면 자율주행 알고리즘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뭐 속도나 이런 걸 할 때 어느 정도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고 이제 요즘에 그런 이제 좀 이슈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연구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게 있으면은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보고 있으면.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네. 계속 이제 대표님께서 모빌리티 시장의 문제를 정의하는 거는 본인 연구 경험을 빌어서 네, 그다음 네. 예측을 하고 계시네요. 예. 네. 그 디아이브 대표님도 지금 저도 이제 이런 주차 관련된 회사 중에 저희도 하나 투자한 데가 있어요. 마지막 30분이라고. 근데 이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공유 주차장 모델이에요. 네. 주차장을 월권으로 여러 개 좀 끊어놓고 발렛 해주면서 이제 그 원가를 낮추면서 발렛 서비스까지 제공하니까 사용자들이 늘어나는 이런 굉장히 저도 들었을 때 야, 이거 참 혁신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테슬라 유저가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니까 테슬라는 그냥 맡기면 충전까지 해주고 뭐 이게 되게 좋은 모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이런 이제 이 공유주차장 모델 또는 주차 대행 모델 이런 부분도 분명히 그 다음 스텝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고민하던 분야가 아니어가지고 네.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네네네. 아까 주차장 얘기 하셔가지고. 주차장의 경우에 네, 네, 저희가 대전시 스마트 시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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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네, 네, 조율 네. 중에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제안해준 문제 중에 하나였고 저희가 다루는 영역은 음식 배달 쪽이고 여기가 이제 사람 안 쓰고 로봇으로 쓰면 훨씬 비용을 낮추면서도 시장 장악력이 높아질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시범구역을 지정해서 딜리 차트 모델도 내놨는데 이제 거기 발표해줬던 내용에 따르면은 사전에 지형 정보를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라이더를 기반으로 주행을 한다는데 그런 그 자율주행에서 쓰이는 라이더 데이터가 사실상 많이 무겁고 그다음에 센서 가격 자체도 비싸요. 그리고 이제 사전에 지형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는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데서 발목이 잡힌다는 거거든요. 사실 유지 비용이 싸면은 고정 비용이 어느 정도 높아도 도입이 할 만한데 스케일업이 안 된다는 거는 정말 제한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사람이 생각하듯이 잘 주행할 수 있는 솔루션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해상도 정보는 높은데 연산을 적게 할 수 있는 카메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풀어보자 해서 카메라를 기반으로 한 이제 사전 지형 정보 없이 GPS가 꺼지더라도 GPS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게 처음으로는 이제 음식 배달 쪽으로 시작해서 저희는 도로 위보다는 도로 밖에서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 있는 시스템 쪽으로 가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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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무튼 질문을 더 좋은 걸 드릴 거를 아까 주차장 얘기가 나와서 너무 그쪽을 팠습니다. 네. 우리 조만석 수석연구원님께도 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지금 자율주행 그러면은 사실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과 엣지 컴퓨팅, 왜냐면은
너무 많은 정보를 클라우드로 올려버리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많은 부분을 이제 클라이언트 단에다 엣지 컴퓨팅을 하고 거기 전처리 된 가공된 정보를 클라우드로 올려야지 이제 원활하다라는 건 이제 일반적으로 요즘에 다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런 가운데 있어서 클라우드 설계를 이제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이게 사실 이제 이런 이해를 전문가 아니면 잘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뭔 얘기하는 걸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 자율주행에서 이 정도까지는 엣지 컴퓨팅으로 전처리하고 이 정도는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이게 연산을 해야 된다. 이 설명을 좀 쉽게 해주시죠. 네. 네, 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자율주행 서비스의 차가 움직이는 서비스인데 사람이 움직여서 어딜 갈까요?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 내가 좋은 음식점을 가고 싶다. 아니면 예를 들어 스파게티를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내가 스파게티 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서 스마트폰에 넣어서 거기에 대한 지도 위치를 찍고 지도를 가지고 차에서 명령을 하면 차가 이제 자율주행에 가는 이런 모델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음성인식이 된다고 하면 음성인식이 되고 음성인식 아까 얘기 드렸던 GPT-3 같은 어떤 생성할 수 있는 자연어 모델이 된다 그러면 차에게 그냥 콘솔을 열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저녁에 난 스파게티를 먹고 싶은데 어디가 안내해 줄래? 하게 되면 차가 가는 목적은 엣지단에서 자동차에서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것들에 대한 빅데이터 정보라든지 레스토랑의 평점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자주 갔던 스파게티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정보는 클라우드에 있겠죠.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그런 정보를 차에게 연동돼서 5G 네트워크에서 알려준 모델을 바탕으로 차가 어느 위치까지 자율주행을 가서 식당에 들어갔을 때 물론 이제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발전 상상을 해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자동차에서 벌써 클라우드에서 식당을 예약해 둘 수도 있겠죠. 나는 창가 자리가 좋았다. 변호사님 창가 자리를 줬으면 창가 자리 예약을 해놓고 예약해서 어떤 음식이 언제 도착할 거니까 그 시간에 맞춰 나오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식의 우리의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로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느 정도 답변이 되셨나요? 네. 네, 굉장히 쉽게 이해하셨죠? 네. 굉장히 쉽게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사실 댓글로 올라온 질문을 하나 여쭤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5G 시대의 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서, 이런, 정부에 대한 건의가 있다거나, 또는 투자단에서 이렇게 좀 투자를 관심을 가져달라거나, 이런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요. 저희 이제 유튜브가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지금 아까 보니까 라이브로 한 30명 보고 있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이게 잘 이렇게 전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저희가 댓글 질문 하나만 좀 드릴게요. 현대차를 아예 찍어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현대차의 모빌리티 전략이 글로벌 모빌리티 연합 그룹의 비전과 분명하게 다른 점을 간결하게 설명을 해달래요. 네, 이게 경쟁사인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아니, 죄송한데, 글로벌 모빌리티, 뭐라 그랬죠? 글로벌 모빌리티 연합 그룹의 비전과 분명히 다른 점을 간결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올리셨습니다. 그 부분을 잘 몰라가지고, 이게 설명을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네. 아니, 이게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게 댓글인데 또 이게 언급을 안 하면은 이제 화내실 수 글로벌 있습니다. 모빌리티 연합 그룹이라는 단체가 있는지도 사실은 네, 근데 보니까 글로벌 모빌리티 연합 그룹에서 올리신 것 같아요. 네, 영이 잘 몰라가지고, 네, 제가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까 마지막 질문으로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제가 마무리 멘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우리 허범석 대표님부터, 우리 모빌리티 스타트업들 관심 있게 가져달라고 하시든지,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좀 이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해달라 이런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죠. 예. 일단 지금 모빌리티 분야, 특히 스타트업 분야가 사실 한 1, 2년 전부터 되게 많이 생겼는데, 그때 한창 이제 이 규제 때문에 사실 많은 부분이 막혔던 걸로 기억이 나요. 기존 중고차를 가지고 구독하는 그런 업체는 금융 쪽에서 약간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말씀하신 마지막 30분의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당시에 규제 때문에 그쪽에서도 좀 고생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라든지 이런 단체를 통해서 많은 도움이나 이런 걸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 요즘에도 계속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앞으로 사실 한동안 모빌리티 쪽에서 새로운 스타트업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한동안 또 못 들었어요. 사실 최근에는.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사실 뭐 관심도나 이런 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항상 그런 기존에 있던 모빌리티, 그러니까 가장 전통적인 모빌리티는 아무래도 택시 같은 업체들이겠죠. 뭐 택시 회사나 그런 기존의 전통적인 기업들과의 항상 갈등이 항상 표면으로 올라오잖아요. 항상 모빌리티 업계에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들고 오면은 항상 택시가 일어나고 뭐 렌트카 회사들이라든지 그런 기존에 있던 터줏대감 업체들이 항상 태클을 걷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사실 규제 부분을 조금 더 유연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정부 기관들에서. 그게 뭐 무조건 불법이다 못하게 막는 게 아니라 뭐 해보고 아니면 말고 시기를 조금 더 이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좀 더 맞지 않나 싶어서 모빌리티 쪽에서 앞으로 규제가 좀 더 유연하게 계속 적용됐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스타트업 업계가 되게 다양한데 사실 모빌리티 파트가 규제에 대해서는 제일 할 말이 많죠. 네. 또 함부로 말도 못하고 네, 네, 참 어렵습니다. 네, 우리 또 김현재 매니저님. 네. 네, 저는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단말 개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만 하면은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 5G 자율주행에 관련된 얘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약간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점이 많았는데 사실 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였잖아요. 근데 제가 있는 곳은 이제 직접 서비스를 하는 부서거든요. 물론 개발을 하고 있지만 개발하고 서비스하고 그거를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아서 또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조직인데 지금 여기 참여하신 모든 뭐 스타트업 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SK도 마찬가지고 저희랑 같이 뭔가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기존의 그 차량 생산 프로세스는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를 같이 하기는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계속 서비스를 뭐 자율주행을 한번 서비스 해보고 또 뭔가 고쳐야 될 점이 있다. 그럼 저희랑 같이 또 수정 개발해서 바로바로 런칭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저희를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인사도 드렸고 했으니까 뭐 제가 어떤 결정 권한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해도 그 사내의 어떤 컨택 포인트들 찾아서 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모습이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성훈 매니저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선 모빌리티 뭐 변화 방향과 전략 그리고 또 앞에서 많은 얘기들 해주셨는데 모빌리티는 사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협력이 없이는 앞으로 미래도 없다라는 거를 누구도 잘 알고 있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앞에서 제가 지금 변화 방향을 통해서 저희가 전략이라고 예상하는 거는 맞습니다. 이런 올인원 모빌리티입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와 함께 이헤일링 시장의 한계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기존의 택시나 뭐 기존에 있던 교통수단만 가지고는 사실 차별화된 교통 서비스 못 만들어요. 대중교통 환승할인 얼마나 잘 돼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그럼 사용자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야 이 사용자들이 그걸 쓰고 또 편리하다고 느낄까라는 고민을 하려면 그 안에 많은 서비스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뭐 심지어 반려동물 전용 택시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펫미업이라는 반려동물 전용 택시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카풀 서비스부터 해서 뭐 이제 타다 골프라는 차량 출시했죠. 골프 타러 갈 때 그냥 타고 가서 내리고 골프 치고 타고 오는 것처럼 이런 여러분들 스타트업이나 여기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아이디어가 그냥 단순히 아이디어에 머물지 않고 이런 서비스가 여기에 같이 되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 뭐 팀앱을 기반으로 올인원 모빌리티를 만든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차, 택시, 대중교통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함께해서 협력하는 모델로 모빌리티 시장을 좀 선도했으면 어떨까?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좀 인상적인 말씀이
협력을 해야 된다. 모빌리티 위는 협력하지 않으면 없다. 되게 정말 인상적인 말씀이셨고요. 우리 조만석 수석 연구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발표했던 내용이 AI와 MEC, 5G를 아우른 융합 서비스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플랫폼 서비스라는 것 자체는 배달이 많은 것들이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AWS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거대 클라우드 IT 기업들이 그런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서 확장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은 그런 클라우드 플랫폼 안에서 많은 곳과 협업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앞에 웨이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외에 뭐 그랩이라든지 그런 자율주행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오픈테이블이라든지 이렇게 예약하는 서비스, 그것과 연결되는 많은 서비스들이 AI와 접목돼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의 바탕은 이제 5G 네트워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협업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러면 그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기존의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만 잘 만들면 됐고, SK팀은 통신망을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통신망을 바탕으로 자동차와 자율주행을 엮어갈 수도 있고, 그것과 또 마찬가지로 오프라인에서 어떤 예약 서비스라든지 그런 배달 서비스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확대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아쉽게도 발표 자리에서도 나왔지만 외국에 있는 많은 플랫폼들은 공유와 개방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협업이 되고 있는데 비해서 아직은 우리나라는 서로 각자 부분만 좀 잘하고 있는 것들이 좀 아쉽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라든지 방식이 좀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김재영 대표님. 네. 앞에 분들이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는 이제 그냥 기업 관련해서 투자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만 할게요.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관련된 또는 자율주행 비대면 관련 서비스에 많이 투자를 하시고 자율주행 로봇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이제 스케일업이 가능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저희 같은 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카메라 기반으로 카메라만 쓰는 게 아니라 라이더, 레이더를 퓨전해서 쓰는 기업들을 좀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투자자님들 좀 잘 집중해 주시고요. 네, 오늘 이제 좋은 말씀들, 대기업에서 나와주시고 또 스타트업에서도 나오셔서 정말 흥미진진한 좀 토론, 또 정보 공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CNT테크 경영하고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107개 투자했는데, 그 중에 제가 모빌리티 몇 개나 투자했지 그랬더니 7개가 모빌리티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베스트 텔라레, 마지막 30분, 팀 아이퍼, 이런 등등등 기업들, 또 아까 저희도 이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제 적법하게 하는 서비스 중에 B2B로 이제 사내 카풀 차량 공유, 이런 서비스들이 현대차 사내벤처예요. 나오고 있어서 지금 계속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모빌리티는 정말 파도 끝이 없는 굉장히 좋은 스타트업의 하나의 정말 터인 것 같습니다. 창업의 터라고 보여지고, 시청하고 계신 많은 스타트업 도전자분들, 또 투자자분들이 투자도 해주시고, 또 계속 도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